안녕하세요.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원재희 간호사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한 응급처치 대응으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101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며 이름 때문에 심장을 되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장의 기능을 따라하여 심장의 역할인 산소가 녹아있는 혈액의 순환을 유지시키므로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심장을 마사지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뛸 수가 없게 된 심장을 직접 눌러서 펌프질을 해주는 과정으로 119가 올 때까지 환자의 심장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하다가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을 때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에도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직후부터 4분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처치 순서로는 의식 확인, 도움 요청, 응급처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응급처치에는 흉부 압박,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다가가서 양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을 지목해야 하고 청바지에 빨간 티 입으신 분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지목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자동 제세동기가 배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는 신고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흉부 압박 순서인데요. 한쪽 손등 위로 다른 쪽 손바닥을 얹어 깍지를 끼고 아래쪽 손가락을 위로 젖힌 상태에서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댑니다. 두 팔을 굽히지 않게 곧게 펴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5-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정도 눌러줘야 합니다. 다른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이외의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방법은 한 손은 위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턱을 손가락으로 받쳐드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에 걸쳐서 숨을 들여 넣어주면서 가슴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전원이 켜지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나오는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상의를 벗긴 후 패치를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가슴 아래에 붙여줘야 합니다. 패치에 연결된 전선을 제세동기에 연결해 주시고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자동 제세동기 충전이 완료되면 환자의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며 환자에게서 떨어지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후에 제세동기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합니다. 심장 충격을 가한 뒤에는 지체 없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전도를 자동으로 재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반응 확인,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다음 기도를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면 흉부 압박과 2분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시설안전관리자 황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화 셔터에 대하여 교육을 하겠습니다. 방화 셔터란 방화 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장치이며 평상시에는 개방되어 있다가 화재 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오면서 방화 구획을 형성하며 불길이나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방화 셔터의 종류로는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으며 우리 복지관 4층은 일체형으로 지하층, 2층, 3층은 분리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 셔터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대피하던 도중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주변에 출구는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1. 뒤돌아 다른 방향으로 뛰어간다. 2. 방화 셔터를 뚫고 나간다. 무조건 방화 셔터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 셔터에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불이 났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역사 밖으로 나가려던 시민 10여 명이 방화 셔터 앞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도 방화 셔터 안에 비상구가 있다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이 있다는 걸 알면은 조금씩 놀라고. 보통 방화 셔터에는 형광 페인트나 스티커로 비상구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단, 비상구가 없는 방화 셔터도 있습니다. 이런 문은 고정식 방화문이라고 하는데요. 셔터의 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방화 셔터 옆에 별도의 방화문이 달려있게 된다. 법적으로 3m 이내에 이 부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셔터와 비상구가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는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에 나는 대피할 수 있지만 열린 방화문 틈새로 다른 쪽 구역으로 확산되면서 화재가 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일체형 방화 셔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방화 셔터의 길이 막히더라도 근처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면 됩니다. 예전 건물에는 일체형 방화 셔터가 남아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방화 셔터와 맞닥뜨리게 되면 형광색으로 표시된 비상구를 밀기. 2. 비상구 표시가 없다면 침착하게 근처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 찾기. 냉방기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여름 모두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관 4층 방화 셔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시설안전 담당자 황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화 셔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 셔터는 소방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안전통로입니다. 화재를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물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방화 셔터 동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시에
요 위에 있는 방아샤타 위에 있는 요 연기 감지를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아샤타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방아샤타가 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화재의 불길이 이동하는 걸 막아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중간에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미시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비상문은 항상 불길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닫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문이 다시 닫힙니다. 이거 불길을 막아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4층에서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관 3층 방화 셔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3층인데요. 여기 3층도 이 화재 시에 이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화재 시에 여기 3층 계단과 이 3층 복도 쪽을 막는 방안이 되고요. 여기 주 방화문이 있고 이쪽 보조 방화문이 있습니다. 이로써 양쪽 복도와 계단 사이 화재는 다 막을 수 있었고요. 이제 화재 시에는 여기에 있는 비상문을 통해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방화문은 사람이 탈출을 한 후에 자동으로 닫히도록 도어 체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가 화재 시에 가장 중요한 건 인명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불길을 막아주고 이 방화문이 불길을 막아주고 사람을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재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점 숙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관 2층 방화 셔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2층입니다. 여기 2층도 로비와 계단을 화재 시에 막아주는 방화 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재 시에 이 방화 셔터 양쪽으로 이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이 양쪽으로는 항상 이 물건이 적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치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길을 갖다가 막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방화샷터 옆에는 항상 방화문이 설치해야 되어 있습니다. 이 방화문을 통해서 사람이 대피를 하게 되겠고요. 이 대피가 다 된 다음에는 이 방화문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길을 막아주기 위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2층의 방화문 설명이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도 방화문의 사용법을 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방화문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방화 셔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어도 대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우리 모두 방화 셔터에 대한 이해를 숙지하여 화재 시 안전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가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해서 안전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우선 지진은 쉽게 얘기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 깊이 7km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1945명, 재산 피해 85억 2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진은 본진 후에 101번의 여진이 발생했었고, 이 중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8차례가량 발생해서 추가 피해도 발생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진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지진 안전체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신나게 놀자. 그래. 여기 지진 났대. 엘리베이터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려. 여기서 잠깐!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1층을 눌러.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 첫 번째, 1층을 누르고 바깥으로 나가 대피한다. 아래층으로 갔다가 무너지면 다 깔려. 맨 2층으로 가야지. 옥상 올라와. 두 번째, 맨 위층을 누르고 옥상으로 대피한다. 아니야, 가까운 층으로 가야지. 버튼 다 눌러. 세 번째, 승강기 버튼을 다 누르고 먼저 멈추는 가까운 층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전층을 눌러서 먼저 멈추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히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더 안전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1층은 건물 붕괴 시 지면 아래로 매몰될 위험이 있고, 건물 출입구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리벽이 있어서 지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구조 요청을 하시고, 보이시는 승강기 고유번호를 꼭 이야기해 주세요. 휴, 겨우 집에 들어왔다. 내 덕분에 잘 탈출했지? 그래, 맞아.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어. 불이 날지 몰라. 야! 아는 집엔 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했어. 가까운 닭다미치 최고야.
밖이 보여야 나중에 구조 요청을 하지. 집안에서 지진이 발생했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주방에 불을 끄고 대피한다. 두 번째, 화장실로 대피한다. 세 번째, 가까운 탁자 밑으로 대피한다. 네 번째, 베란다로 대피한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집안에 떨어지는 책이나 물건들에 다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파. 주방에 가서 켜져 있는 불을 끄거나 전기 차단기를 내리다가 대피를 못할 수도 있죠. 가장 먼저 가까운 탁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탁자 위에 낙하물이 쌓여서 한쪽 부분이 무너져도 안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대피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있고 습기 때문에 다른 공간보다 벽체가 두꺼워서 안전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타일이나 거울이 깨지면 파편 때문에 다칠 수 있어서 좋은 대피 장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란다도 커다란 유리와 날카롭게 변할 수 있는 난간이 있어서 지진 대피 장소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대피하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살짝만 문을 열어두면 문틀이 뒤틀려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안 되잖아. 지진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문을 꼭 닫아서 대피 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보호하고 있는 물건도 다 다른데요.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 중에는 못이나 유리처럼 날카로운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두꺼운 쿠션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로 팡팡 쳐내면 될 텐데요. 이걸로 팡팡 쳐내면 머리에서 피가 팡팡 날지도 몰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는 왜 여기 있어요? 얘가 밀었어요. 나도 밀린 거야. 너무 좁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좁을 수 있는 공간인데 한번 책상 다리를 잡고 서로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책상 다리를 잡고 있게 되면 서로 등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생기고 책상 다리를 잡고 있어서 몸이 책상 밖으로 나갈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얘들아, 이번엔 진짜 지진인 것 같아. 네? 또 지진이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라디오를 켜고 재난방송을 들어주세요. 터널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서행하면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 도로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륙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 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둡니다. 만약 차에서 내려서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말고 이동해야 합니다. 주변에 신호등이나 간판 등 낙하물이 없고 경사지지 않은 넓게 트인 곳에 차량을 주차해 주세요. 차량에서 내릴 때는 창문을 닫고 키를 꽂아준 상태로 문을 잠그지 말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량 옆으로 웅크려야 합니다. 도심지에서 차량을 세울 때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목조 건물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넓은 곳에 갈 수 없다면 목조 건물이 있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지진은 본진 후에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여진을 기다린 후에 여진이 끝나면 전기를 차단해 주시고 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정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피 장소를 빠져나와야 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벽면을 두드리면서 이동해서 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나온 후에는 앞에 말한 것처럼 여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창문, 벽면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운동장이나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에 대해서 알아놓으면 더 좋겠죠? 안전 디딤돌 웹을 알고 계시나요? 이 웹을 보시면 우리 동네의 안전한 대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진 안전 체험은 모두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유익했나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것 잊지 말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체험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이 영상은 서울소방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소방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